오늘은 방파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어수선하고 계속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연이어 쏟아지다 보니 뉴스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지금 일본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 중 최악입니다. 지금은 우리도 또 전 세계도 무척 힘들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일본 사회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고, 그런데 또 바로 지금부터 내년 사이가 일본에게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 일본의 최고 석학 중 한 명이자 일본 내 양심적 비판 사상가로 꼽히는 사람인 우치다 다스루는 일본 대표 일간지 니칸 겐다이의 기고문을 올리면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국력이 극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일본 국민들에게 은폐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급속히 쓰러지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알아보지도 체감하지도 못하게 된 것이야말로 아베 정권이 일본 국민들에게 남긴 최악의 패단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는 아베로 인한 최악의 정치를 거치며 현재 일본은 경제력과 학술적 영향력 그리고 보도의 자유도에 있어 선진국 중 가장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언론의 자유가 낮아 이런 사안들이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아직도 그런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일본이 강대국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앞서 소개한 우치다 다스루 외 수많은 지식인들과 기자들이 앞다투어 말하자면 커밍아웃을 하며 현재 너무도 심각한 일본의 상황을 고발하며 우려하고 있는데, 그중 또 한 명의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일본 니온 게이자 신문의 최고의 간판 기자인 가지와라 마코토입니다. 그 역시 최근 기고문을 올리며 우치다 다스루의 비판과 동일선상에 있는 현재 일본에 대한 우려를 나열한 다음 보수적인 일본 기자로서는 놀랍게도 이제는 일본인들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라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가지와라 마코토 기자가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며 한국의 어떤 부분을 일본인들이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그가 뼈아프게 성토하는 심정으로 나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일단 먼저 어째서 지금 이 시점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본의 위기를 걱정하는 이런 다급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의 현재 환율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환율 때문에 걱정하는 뉴스가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기준 이미 오래전 1,400원대를 훌쩍 넘어버린 1,420원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사실 이번 킹달러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통화 중 가장 크게 그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 통화는 바로 엔화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약 4, 5년간 한국에 일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엔화에 비해 우리 한국 원화가 엄청나게 쌌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차이가 났을 때는 대략 1대 1.5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일본 돈 1,000엔이면 우리 돈 15,000원 정도 환전이 되니까 마치 우리 옛날 동남아 여행 갈 때처럼, 그리고 딱 지금 미국 달러와 우리 원화 정도의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일본 엔화가 지금은 우리 원화보다도 쌉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미국 달러와 비교를 해볼 때 올해 초에는 원달러 대비 115엔 정도 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꽤 많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걱정하던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엔화가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125엔이 최종 마지노선일 것이며, 만약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일본 경제는 아주 커다란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대신 일본 경제의 체력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처럼 환율이 125엔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 장담이 있은 지 딱 2개월 만에 일본 엔화는 125엔을 넘어 130엔까지 그대로 뚫려버렸습니다. 그건 일본 경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잠시 패닉으로 정신을 잃었던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곧 다시 새로운 전망을 내놓게 되는데, 이제 진짜 최종 마지노선은 135엔이며 만약 이것마저 뚫려버리면 그때는 일본 경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경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모두 입을 모아 같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전망이 나온 지 다시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엔화는 그 135엔까지 뚫려버렸고, 현재 환율은 지난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인 152엔까지 추락한 상태입니다. 이걸 체감할 수 있게 대략적으로 우리 돈 환율로 계산해보면 현재 원달러 2,000원을 넘어 2,100원 위로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건 과거 우리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인데, 정말 큰 문제는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 전문가 누구도 일본의 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에는 현재 마치 일본의 그 오래된 수많은 화산들처럼 너무도 오랫동안 꾹꾹 눌러 감추고 숨겨오면서 이제는 어떻게 처리조차 불가능해진 거대한 화산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화산 중 그 크기가 가장 거대하며 지금 가장 뜨거운 연기를 내뿜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금리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지난 그 잃어버린 30년 동안에도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이런 급격한 경기 침체에 이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사는데, 그러지 않으면 진짜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미 최근 들어 많이 높아진 일본의 물가는 일본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일본 일반 가정의 월 수입이 90만원 가량 줄어든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일본은 다들 잘 알다시피 정치인들이 주도한 이상한 민영화를 거의 무분별하게 해버리는 바람에 그 대상이 된 대기업들은 큰 돈을 벌게 되었지만 이제 일본 국민들의 기본 생활비는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엄청난 돈이 나가는 생활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는 일본 내 물가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 일본은 절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둠의 친한파 아베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초대형 지뢰를 묻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뢰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자물쇠가 걸려있어 노벨 경제학상을 2번 탄 최고의 경제학자가 와도 절대로 풀지 못합니다. 그 지뢰의 이름이 바로 아베노믹스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사정이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나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일본이 부자 나라처럼 보이는 이유는 말하자면 그들은 지금 강남의 10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에는 대출이 300억 원어치나 달려있고 무엇보다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10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지난 30년째 냉장고 파먹으며 살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일본의 국가부채, 즉 그 3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즉시 함께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일본이 파산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빠른 시간 내 자기 능력으로 이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 IMF 시절 우리나라 국민들이 똘똘 뭉쳐 국난 극복이라는 단일의 목표 아래 돌덩이처럼 단결해서 그렇게 모두가 함께 합심해 이 늪을 빠져나와야 하는데, 일본에게는 그런 기질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미 지난 30년 동안 아주 천천히 목까지 잠겨버린 상황이고 이제 곧 머리 끝까지 잠겨버리게 될 상황인 것입니다. 잠깐 근대에 들어와 전후 일본 경제가 어떻게 일어섰고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었는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소름 끼치게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우선 2차 대전 말 미국에서 보내준 선물 2개를 맞고 패전국이 되었던 일본은 거의 현재의 캄보디아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준 것은 너무도 화가 나게도,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듯 바로 1950년 우리 땅에서 일어난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한반도와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한국 전쟁의 병참 기지로 삼았고, 그렇게 멈춰있던 일본의 공장들은 엄청난 호황 속에 다시 빠르게 돌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 전쟁은 무려 3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은 재기가 아니라 오히려 패망 이전보다 더 커다란 경제적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떤 나라, 어떤 기업들이 특수를 누렸다고 기사가 나오곤 하고, 또 얼마 전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약 25조 원어치 무기를 수출한 것을 두고, 근데 만약 미국이 러시아랑 중국과 우리랑 가까운 중국 땅에서 국지전이 아닌 양측의 모든 것을 건 완전 풀아웃 전면전을 하게 되었고, 게다가 지금처럼 빨리 끝낼 수 있는 최첨단 무기들이 아닌 재래식 포탄과 총, 탱크 이런 것으로 전쟁을 치르며 그게 무려 3년이, 사실 그런 일이 단 1년간만 생긴다고 해도 우린 단숨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로켓처럼 치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전쟁이란 것은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가장 미친 수준의 돈잔치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라크에서 치른 전쟁 비용이 하루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던 초대형 전쟁이었고 참가 인원도 월등히 더 많았는데다 또 그게 무려 3년이나 끌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소요된 모든 군복과 포탄 등 전쟁 물자를 만들어 팔았던 일본이 얼마나 커다란 이득을 얻었을지는 쉽게 계산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그 한국전쟁 특수 덕분에 경기가 다시 활기를 찾은 수준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보기 힘든 수준의 빠른 속도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또 엄청나게 낮았던 엔화의 힘을 뒤에 업고 전 세계로 수출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거의 순식간에 선진국 문턱까지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엄청난 특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베트남전입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또다시 베트남전의 병참 기지 역할을 하며 그 전쟁 특수를
모두 고스란히 누리게 되는데 당시 돈으로 총 약 7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70억 달러. 참고로 한국이 1965년부터 1974년 사이 그 10년 동안 약 4만 7천 명의 우리 병사들을 파병하고 받은 그 피해 대가가 총 5억 달러였습니다. 일본은 전쟁 난 집 옆에서 물건 팔며 그 14배를 벌어들였고 아마 우리 한국 전쟁을 통해서는 그 베트남전 특수 몇 배의 돈을 벌어들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그 두 번의 전쟁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왔고 일본은 패망 20년 만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저지른 그리고 2차 대전 중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게 저지른 그 모든 천벌도 모자랄 악행들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것인지 신은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행운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운의 끝은 1980년대 말에 찾아왔습니다. 1985년 뉴욕의 유명한 한 호텔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영국의 경제 대표들이 모여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회담의 주제는 너무 높았던 달러의 가치를 조절하고 각국 사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있는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었는데 말이 그렇다 뿐이지 엔화의 가치를 절상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걱정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수출이 나라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때여서 각국은 어떻게 해서든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게 만들려고 치열하게 애쓰던 때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이 싼 엔화를 등에 업고 미국의 TV며 자동차, 워크맨과 같은 전자제품을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일 무역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고 정말로 그대로 가다가 곧 미국이 일본에게 추월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엔화를 절상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또 이게 일본 입장에서 보면 만약 엔화를 절상하게 되면 일본 수출품은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란 것이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이 당시는 일본이 마치 미국의 애완견처럼 미국이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하던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너무도 풍요롭던 자국의 경제 상황에 취해 판단력이 매우 떨어져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던 때여서 정말 놀랍게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엔화의 가치를 높이는데 아무 조건 없이 합의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원달러 대비 250엔이던 것을 230엔 또는 210엔 정도까지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쿨하게 무려 120엔까지 조정을 해줘버립니다. 그 역사적인 회담이 이루어졌던 호텔의 이름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이었고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고 이름 지어진 그 황당한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 일본 경제는 끝도 없는 추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합의된 환율은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 회담 약 5년 후 엔고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터지게 되면서 1990년 드디어 일본의 경제가 제대로 고장이나 버블이 터져버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현재 잃어버린 30년의 날개 없는 추락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그 합의에 서명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시의 성장 모멘텀을 그대로 이어가 오늘날 그 잃어버린 30년을 겪지 않고 그 합의 당시 나라 경제가 너무도 어려웠던 미국을 단숨에 추월해버린 후 전세계 1위 경제 대국에 올라섰을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을 만들어 일본을 전쟁으로 다시금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인데도 진짜 그때 일본에게 무슨 마가 끼었는지 당시 일본 대표로 회담장에 나갔던 대장 대신 타케시타 노보루는 너무도 흔쾌히 자국의 사망 선고 합의문에다 서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타케시타 노보루는 그 회담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 한 첫 인터뷰에서 이것으로 이제 미국이 일본에게 항복을 했다 라는 정말 웃지 못할 말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했다는 점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나 또는 경제 수장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타케시타 노보루라는 한 명의 위인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미래 전체를 날려버렸던 이 사건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이 자신을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에 흔쾌히 서명을 해버리자 또 다른 무서운 합의를 제안합니다. 바로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그때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기술력 및 생산력 1위 국가였습니다. 굳이 당시의 그 아성을 비교를 해보자면 현재의 삼성과 TSMC를 합한 것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일 반도체 협정의 골자는 일본이 그런 주도권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협정에 일본이 동의할 리가 없었어야 말이 되지만 하늘이 도와 일본은 바로 얼마 전 플라자 호텔에서의 그 뻘짓 이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어마어마한 뻘짓을 하고야
맙니다. 바로 미일 반도체 협정에 합의하며 반도체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은 것입니다. 단지 미국 형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국의 미래를 아무 대가 없이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진짜 충성스럽고 신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패망 직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라는 두 번의 타국의 피눈물을 통해 염치 없이 거대한 불을 쌓아 올린 후 이제 막 미국을 추월하려는 찰나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고 미국 형님이 제안한 플라자 합의와 반도체 협정이라는 두 개의 자기 사망 선고에 서명을 해버리며 1990년을 기점으로 나라의 모든 추진력을 한 번에 잃어버립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추락을 해왔는데 갑자기 등장한 어둠의 친한파 비밀요원 아베가 일본 경제에 엄청난 지뢰를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베가 미국 형님이 하던 걸 그대로 따라한 그 아베노믹스는 아주 쉽게 말해 그냥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낸 다음 그걸 사회에다 밀어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 나라의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될 것이라는 게 아베의 표면적 설명이었는데 사실 양적 완화는 극약 처방에 가까운 자칫 나라 경제를 회생불능의 상태로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경제 정책으로 미국이 그걸 해왔던 건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탄탄한 안전망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데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도 아니었고 게다가 아베 전까지 일본은 그 양적 완화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사채이자 잔뜩 빌려다가 코인에다가 몽땅 밀어 넣는 수준의 도박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그 뻘짓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은 100억엔을 투입했는데 4억엔의 효과가 돌아오는 수준으로 아주 역대급으로 망해버렸고 그 결과 일본은 그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았던 미국을 가볍게 제치고 무려 GDP 대비 257%라는 경이적인 부채 비율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다고 걱정하던 미국의 부채가 GDP 대비 160%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즉 미국도 일본처럼 은행에서 사채를 마음대로 갖다 썼지만 대신 아버지가 그 은행의 은행장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엄청난 부채에 대한 이자입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의 돈이 모두 더 높은 금리를 주는 해외로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만 나라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는데 일본은 절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는 순간 지난 6월 총 1072조 엔으로 드디어 우리 돈 1경을 넘어서버린 그 막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 또한 함께 늘어나고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매년 국가 예산의 무려 25%를 오직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에만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일본은 미국 달러 금리를 딱 2%만 올려도 한 해 갚아야 할 추가 이자 부담이 자기들 나라 1년 국방 예산인 60조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를 올리게 되면 거의 150조 원이나 되는 돈이 그냥 추가 이자 부담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증시를 봐도 블룸버그의 최신 경제 지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전 세계 모든 증시 가운데 외국인 자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나라는 일본으로 175억 2천만 달러, 즉 우리 돈 24조 7,700억 원이나 됩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그렇게 증시가 나쁘다고 해도 외국인이 팔고 나간 건 2조 6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눈치 빠른 외국인들은 현재 거의 엑소더스 수준으로 일본 관련 자본을 빠르게 처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 폭탄이 본격적으로 터지게 되면 그때는 진짜 1920년대 말 뉴욕 대공황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본의 말도 안 되는 부채 문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본의 부채 중 절반은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기가 오더라도 상환하지 않고 차환하며 버티면 된다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그건 매우 괴상한 소리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내고 채권을 발행해도 그걸 자기 나라 중앙은행이 다 사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그럼 다른 나라들은 전부 바보입니까? 그 좋은 걸 안 하게. 그럼 우리도 내년에 채권을 한 5천억 만경 정도 찍어낸 다음 한국은행이 그걸 모두 사게 한 다음에 국민들 한 사람당 쿨하게 100억씩 나누어주고 나중에 그거 만기 돌아와 원리금 상환해야 하면 그냥 정부랑 은행이랑 퉁치면 끝나고, 그렇게 그 5천억 만경이라는 돈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아베도 사망 전 일본 부채가 9,900조 원이었을 때 그 심각성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채권의 절반은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또 일본 은행에게 빌려서 막으면 된다,
아니다 라고 답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는데, 이에 대해 똑똑하게 경제적 논리를 들어가며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지 기자가 다시 따져 묻자 자칫 비밀 작전이 노출될 위기를 직감한 아베는 즉답을 피하며 내 말은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었다 라며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10년 전에는 일본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이 고작 4.8%였지만 현재는 그게 13.5%까지 치솟았습니다. 즉 이제는 그 리스크를 일본 안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은 한참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일본 경제가 갑자기 폭락할 것 같은 시기가 오고 이 외국인들이 그 1,4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국채를 모두 한 번에 던져버릴 수도 있는 위험까지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크게 성공했던 것은 모두 다른 나라의 아픔에서 그 피를 뽑아먹으며 누렸던 것들입니다. 2차 대전 때에는 조선을 비롯한 여러 식민지에서 돈과 자원 그리고 문화재와 여자들을 훔쳐다 본국에서 배를 채웠고,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던 그 난리통 옆에서 장사를 하며 돈을 벌었을 뿐이고, 그 엄청난 돈을 여기저기 투자를 하다 보니 잠시 마치 일본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창의력이라도 있는 듯 보였던 적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에겐 우리처럼 무엇을 창조해내는 능력도 없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기질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크게 우려되고 있는 경제 위기나 과거 IMF 사태보다 더 큰 사태가 닥친다고 해도 아마 늘 그래 왔듯이, 물론 입으로는 뭐라고 계속 궁시렁대며 연신불평하며 인상 팍팍 써가며 움직이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금방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다시 또 이 나라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놓을 것입니다. 복서로 말하자면 넉다운을 수십 번을 당해도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자 또 가장 무서운 기질인데, 일본은 스스로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 데다 지금 일본에게 닥치고 있는 위기의 그림자는 너무도 크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약 2-3년 내 일본 경제는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던 그 경제의 기둥들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면서 거의 자유낙하 수준으로 폭락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의 간판 경제 스타 칼럼니스트이자 30년 넘게 주식시장과 투자은행들을 취재해온 가지와라 마코토는 니온 게이자 신문의 특집 기고문을 올리며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게 다시 배워야 할 때가 왔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인 일본이 배움을 구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과거 IMF 위기로 벼랑 끝에 몰렸지만 그들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다시 일어섰다. 한국인들은 필요한 변화를 영리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실행했다. 예를 들어 당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산업의 역량을 두세 개 주요 미래 산업으로 과감히 재편하여 힘을 집중시켰으며, 그렇게 경쟁력이 높아진 한국 기업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로 나가 세계와 싸워 이겼고, 이후 한국의 하이테크 기술력과 문화 엔터테인먼트 경쟁력은 단숨에 일본을 압도해 버렸다. IMF 당시 고작 일본의 3분의 1이던 한국의 GDP는 지금은 곧 역전될 상황에까지 와버렸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런 한국인들과는 정반대이다. 변화가 필요함에도 여러 가지 안 되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어떻게 해서든 변화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으며, 잃어버린 30년조차도 잃어버려진 30년이라고 부르며 마치 남일 말하듯 패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 엔화보다 더 가치가 폭락해버린 것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일본에게는 곧 극심한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는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올 예정이다. 한국의 그런 모습을 배우지 못하고 지금처럼 남는다면 진짜 이제는 일본에게는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 나는 그를 통해 이미 시작된 일본의 극심한 경제 암흑기에 대해 일본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제와라 마코토 기자의 그런 경고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절대 한국에게서 배울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공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나라 국민들의 기질 또는 타고난 천성과 관련이 깊은 특징들로,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던 장군이 적 장군에게 죽으면 그 즉시 모두가 그 새로운 장군에게 충성을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군을 죽인 적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느니 마지막 한 명까지 끝까지 싸우다 전멸하는 것을 택하는 독한 민족인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그 간극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경우는 일단 안심시켜 놓은 다음 이따 밤에 잘 때 몰래 가서 죽이려고 할 때뿐입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지만 아마 앞으로도 몇몇의 큰 사건들이 추가로 등장하며 기존 세계의 힘과 질서도 크게 바뀔 것입니다. 어쩌면 영국 같은 과거의 강자들 중에는 이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이제 약자의 구렁으로 추락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것이고, 반면 그동안 힘을 모아온 과거의 약자들 중에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강자로 무섭게 솟아오르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렇게 늘 그래왔듯이 세상은 다른 질서, 다른 순서로 재편될 것입니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 한 가지 현재 거의 가장 확실시 되어 보이는 것은 바로 일본이 지금까지의 그 30년의 느린 추락이 아닌 아마도 요 몇 년 내 마치 속이 곪고 썩을 대로 썩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 갑자기 붕괴하듯 어떤 계기를 기점으로 순식간에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그리고 지금 안팎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을 빠르게 제거하고 극복해낸 후 지금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세계 질서의 그 꼭대기를 향해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순위 8위로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공식적인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던 국가였고,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그야말로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그 마법은 아직 모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여준 저력을, 또 우리가 그동안 이뤄낸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개도국에서 시작해 선진국으로 합류한 국가는 대한민국 딱 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100년이 아닌 70년 만에 이루어냈고, 또 개도국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던 자갈밭 폐허 위에서 시작해서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힘을 우리들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힘을 다시 꺼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몰려오고 있는 이 경제 위기는 물론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이런 수준의 어려움은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겪어봤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언제나 완벽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히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경제 위기가 모두 지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한바탕 전 세계 질서와 순위가 다시 조정된 이후에 보면 일본과 우리의 순위는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이후 계속해서 빠르게 벌어져 일본이 저 멀리 아래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자꾸 보잘것없이 존재할 때까지 벌어질 것이고, 그때는 드디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빚을 그 이자까지 다 쳐서 받아낼 겁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들 불평이 절로 나오는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뛰어나고 고결한 능력은 바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걸 전화위복시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수동적인 비관보다는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 각자 자리에서 강인한 투지를 발휘해서 이 어두운 터널을 모두 다치지 않고 빨리 잘 통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